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베트남에서 미친 듯이 돈 벌고 왔는데 왜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별거 중이라고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 집이 왜 당신 집이야? 우리 집이지 별거 할 때 동안 내가 여기서 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 집이야. 빨리 나가. 저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드는 아내를 밀쳐내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전부 새 집처럼 바꾸어 놓았었는데요. 말도 없이 집을 완전히 바꾼 것도 충격이었는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안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역대급 사연입니다. 보통 바람을 피우더라도 배우자 몰래 피우려고 노력하는 게 보통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불륜녀는 정말 처음 보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남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생활비를 받아내는 것도 모자라 상간남한테 자녀들 아빠 노릇을 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막장 아내에게 남편이 어떤 복수를 하는지가 참 흥미로운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40대 남자 김진일입니다. 최근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상간남이 제 집에서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일어나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간남과 아내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현재 저는 진심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마음이기에 부디 사람 인생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상간남이 자기 집에서 아빠 노릇을 하며 사는 걸 모르고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면 제가 5년 전 다니던 공무원을 그만두고 베트남에서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베트남 관광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빚과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밤낮 가리지 않고 배달 일까지 하였으나 겨우 한 달 2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자연스럽게 싸움도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잘 다독여서 나름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작스러운 아내의 강력한 이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아이들이 눈에 밟혀 저의 부탁으로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며 타이밍 좋게 코로나가 끝나 저는 베트남으로 돈을 벌러 갔고요. 아내와 아이들은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생활비로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시작 때부터 한국에 있는 시간이 사실 거의 없었고 그냥 매일매일 아이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통화를 하던 첫째 아이가 삼촌이 장난감을 사줬다며 자랑을 했는데요. 순간 옆에서 같이 떠들던 둘째가 쉬지라는 손가락 모양을 하며 그건 엄마가 비밀로 하랬잖아라며 깔깔 웃더군요. 느낌이 쎄했습니다. 아내는 외동으로 삼촌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애들과 아내한테 말없이 한국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집 앞인데 문이 안 열린다고 말하니 아내는 대뜸 화를 내며 왜 말도 없이 집을 들어오려고 해? 나 지금 애들하고 장 보러 나왔으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애들 만나. 라고 하더군요. 아니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부모님이 주신 집인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고 특히나 별거를 했어도 생활비로 최소 500만 원 이상을 송금했는데 이런 취급을 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지하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으니 아내가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오더군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으로 가서 벨소리를 누르니 애들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현관문에서 아빠 왔다라고 말하니 둘째가 신발장에서 아빠, 아빠 하면서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들기니 거의 10분이 되어서야 아내가 짜증난 표정으로 문을 열더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당신 애들하고 나가서 놀 거잖아. 애들 옷 입히느라 시간 걸렸어. 아니 같이 장 보고 왔다며? 애들 옷 입고 간 거 아니야? 간만에 아빠 보는데 예쁜 옷 입혔어. 알았어. 나 목마르니까 집에서 물 좀 한 잔 마시자. 라며 집으로 들어가려니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안 돼, 집 정리 안 되었어. 나중에 와.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내 집을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왜 당신이 못 가게 하는 건데? 라며 아내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구부터 가전제품까지 전부 새 것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언뜻 보면 신혼집 같이 보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보는데 뒤쫓아온 아내는 무슨 귀신 들린 여자처럼 악을 쓰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 몸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안방도 침대부터 가구가 전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랍장 위에 못 보던 액자를 발견했는데요. 액자에는 웬 남자가 아내가 애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니 머리로 피가 확 쏠리며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요. 그 와중에 아내는 악다구니를 쓰며 저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저를 안방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아내의 팔을 잡았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아, 그만 때려. 살려줘, 살려줘.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웬 남자가 뛰어나오더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손 안 놔? 라며 저를 밀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아내 손을 놓고 남자를 보니 살이 좀 쪘지만 액자 속에 있던 남자가 맞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함께 아빠처럼 사진을 찍은 놈이 눈앞에 있자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놈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저와 그 남자는 서로 주먹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등 뒤에서 퍽 소리가 나면서 등에 둔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애들 의자로 제 등을 때렸더군요. 이상하게 분노에 분노가 더해지니 갑자기 냉정하고 차분해졌는데요. 주변을 돌아보니 애들이 놀란 얼굴로 숨이 넘어가라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일단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요. 애들은 저를 피해서 엄마 품에 달려가 엉엉 울더군요. 상간남이 아내 옆에 있고 애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제가 무슨 불청객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상간남을 따로 불러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요. 상간남은 뻔뻔하게 저에게 도리어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멀쩡한 사람 때리고 애들 놀라게 하고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뭐, 이 미친 X. 네가 지금 애들 아빠를 우는 애. 남편 있는 여자 꼬셔서 남의 집에다 신혼집 차려놓고 남의 집 자식한테 왜 아빠 노릇을 하고 있어? 너 진짜 미친 거야? 누가 남편이 있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이미 가정 파탄 나서 같이 사는 건데 뭐가 문제야? 누가 파탄이나? 법적으로 아직도 나랑 저 사람이랑 부부관계고 애들도 다 내 자식이야. 내가 신혼집 차린 집도 내 집인데 왜 자꾸 흑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아빠가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오는 건데 그게 무슨 남편이고 아빠야? 믹소마, 가족들 벌어먹여 살리려고 베트남에서 개처럼 일하고 돌아왔다. 그때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만해,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따지려면. 나한테 따져. 그리고 지금 집에서 나가. 애들 무서워서 우는 거 안 보여?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내 집에서 딴 놈하고 살림을 차리는 것도 모자라 집을 나가라고 하다니 또 싸움이 시작되려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울리길래 보니 그 사이에 아내가 부른 경찰들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 모두 경찰차를 타고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일단 서로 쌍방으로 폭행을 했다 보니 아마 처벌은 따로 없을 듯합니다. 다만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빠인 제가 애들 앞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로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상간남의 편에 서서 증언을 해줬다는 점.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에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상간남과 아내가 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혼은 기본으로 해야 하고 상간남 새끼한테 소송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족스러울 정도의 복수가 아니면 정말로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인생 하나 살린다는 셈 치고 두디 회원님들의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위로와 조언을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조언들을 보면 아내와 별거, 이후 상간남이 들어와서 살았다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살고 있는 상간남의 퇴거 요구를 해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어 어제자로 퇴거 요구에 관한 내용 증명을 집으로 갖다 주면서 다시 한번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어제 상간남과 아내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집에 상간남의 퇴거 요구에 관한 내용 증명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 미치고 팔딱 뛸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내용 증명서를 들고 현관문을 두들기자 애들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아빠 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뒤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부르며 한 10분 정도 현관문 밖에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경찰들이 나오더니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있었다며 저를 연행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여기서 접근금 지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약 3개월간 제 집에 못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애들도 못 본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간남이 내 집에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한테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못한다니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왜 살인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현재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는 임시조치 신청이 완료되어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서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거 조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받고 상간남이 제 집에서 나갔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집 근처도 못 들어가게 생겨서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좀 도와주실 분 안 계실까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방이동 쪽입니다. 쪽지 주시면 바로 답장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지난주 한 회원님께서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셔서 손수 잠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만 보내주신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저는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상간남은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고요. 아침 시간 아내와 함께 아이들 등원까지 해주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들 등원하고 둘이 오붓하게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이 X친 놈은 직장도 없는 건가요? 화요일인데도 출근도 안 하고 아내랑 집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네요. 도와주시던 회원님도 크게 분개하여 무려 3일 동안 도와주셨는데요. 그 3일 동안에도 애들이 유치원 하원하는 시간까지 계속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면 기어나갈 줄 알았는데 명도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이라면 못해도 2개월은 걸린다는데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진술서 작성 이후 상황을 살펴보니 아내는 계속해서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진짜 미친 건지 상간남이 그 증인으로 진술서를 써뒀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아내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신용카드 전부 중단시켰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는데요.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서 저축은 못했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2년 가까이 돈을 풍족하게 보내줬기에 약간의 기대를 했는데요. 이건 무슨 보내는 족족 다 갖다 써버렸네요. 이 정도 씀씀이면 제가 모르는 빚도 있을 듯합니다. 일단 하던 사업이 손이 모자라 이를 갈면서 베트남행 비행기 타러 갑니다.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일입니다.
지난주 베트남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면 두 연놈들을 엿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꾹 참고 퇴거를 시킨 이후에 아내의 불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증거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바쁜 시즌이 2주 정도 뒤면 끝나니 2주 뒤 한국으로 돌아가서 상간남 신상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돈은 잘 벌려서 좋은데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배우자 불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잘 알겠네요. 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니 이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글을 씁니다. 하는 사업도 너무 바쁘고 아내의 가정폭력, 건과 상간남의 주거침입죄 등등 걸려있는 소송이 다수다 보니 글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드리면 우선 아내가 제기한 가정폭력에 의한 접근금지 명령은 불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이 안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을 대동하여 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와 상간남은 저의 이런 행동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이미 팬티 한 장 안 남기고 퇴거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며 추후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역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아내와 상간남이 제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무슨 세뇌를 시킨 건지 제가 말을 걸기만 해도 겁에 질려 도망을 가고 첫째 같은 경우는 저보고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라며 울며불며 화를 내며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빠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도 그저 아빠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화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도끼 어린 뱀 눈가를 보여주며 빨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나가면 자기는 무조건 집을 나갈 거라며 애들을 알아서 키우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간남 편 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애들을 협박 도구로 사용하는 아내를 보며 정말 언제 저 여자가 저렇게 미쳤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꾹 참고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집으로 들어온 지 이틀째인데요. 일요일 새벽에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애들도 버리고 떠나버렸네요. 보니까 자기 옷 몇 벌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자한테 어떻게 미쳐야지 애들까지 버리고 떠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걸 확인하고 부랴부랴 애들 유치원을 데려다 주려는데요. 이건 뭐 어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애들 가방에 적혀있는 유치원 이름을 보고 전화를 해보니 이 여자 한 달 전에 애들 유치원도 전부 그만두게 시켰더군요. 아마 제가 생활비를 끊으니 바로 유치원도 그만둔 듯합니다. 아내가 없는 틈에 방안을 이리저리 뒤졌는데요. 애들 돌반지부터 결혼 폐물까지 알뜰살뜰하게 다 가지고 간 건지 판 건지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 와중에 애들은 엄마한테 얼마나 세뇌를 당한 건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놈들이 틈만 나면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저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글을 쓰는 시간이 오후 3시인데요. 아침도 점심도 먹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미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쓴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새벽 아내는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네요. 아내가 집을 나가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겨우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대화 도중에 정말 또 미치게 열받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간남이 제 집에서 아빠 노릇을 한 게 거의 별거를 시작하면서 거의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점과 상간남이 저희 첫째, 아들의 중요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장난을 쳤다는 점입니다. 첫째가 부끄러워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상간남이 동거를 하면서부터 그런 장난이 몇 번이고 계속되었고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정말로 살인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부디 저에게 인내심과 지혜가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어제 글을 쓰고 많은 회원분들이 현재 아내가 돌아온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보통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상간남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 상간남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슬퍼하거나 공허한 눈빛을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관심한 듯하면서 저를 지켜보는 느낌인데요. 이런 경우는 저에게 어떤 트집거리를 만들거나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 함정을 파는 경우라는 많은 회원님들의 조언이 생각나 급하게 당근마켓으로 휴대용 녹음기를 구매했고 몰래카메라도 주문을 했습니다. 저번처럼 거짓, 폭행으로 또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건지 이제는 좀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래도 일단 시간은 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조만간 상간남 신상을 알게 될 것 같네요. 이리저리 변호사님과 대화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스릴러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네요.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우선 아내가 돌아온 이유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았습니다. 지난주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이틀 정도가 지나자 갑자기 아내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애들이 집에 있는 상황이라 안방에 들어가 대화를 했는데요.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더니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 갑자기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한다더니 생활비도 제대로 못 갖다 줬잖아. 그때 당신한테 너무 실망을 했어. 마음이 많이 멀어졌었어. 그 사람은 당신하고 별거 시작하면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는데 나도 마음이 외롭고 그 사람도 사는 게 쉽지 않았어. 서로 의지했는데 당신 없을 때 애들도 잘 챙겨주고 나도 위로를 많이 해줘서 어쩌다 보니 같이 살게 되었어. 근데 지난주에 내가 집 나와서 애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애들은 무슨 죄냐고. 그렇게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 나 솔직히 아직도 그 사람한테 마음 정리 안 된 건 사실이야. 당신도 인정할 건 해야지. 나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 내 옆에 없었잖아. 그리고 집에 쳐들어와서 폭행까지 하고. 그런데 내 욕심으로 당신이나 그 사람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이제 내 욕심 내려놓으려고 해. 당신한테 아내로서는 최악이겠지만 애들 클 때까지 그냥 엄마 아빠로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 애들한테 최선을 다할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의 대화에는 상간남 소송을 피하기 위한 요건들이 너무도 뻔하게 숨겨져 있었고 가만히 보니 휴대전화가 아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어떤 계획을 위해서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리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당신이 최선을 다한다니까 고맙기는 한데 사과는 못 받겠어. 생각해봐.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한 건 당신이 공무원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도 불평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생활비는 내가 배달 일까지 하면서 당신한테 250만 원 줬어. 이체 내역도 다 있는데 왜 내가 생활비를 안 줬어? 그리고 내가 없을 때 그 상간남이 애들을 챙겨준 이유가 뭐야? 갑자기 당신이 이혼 운운하면서 절대로 같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쳐서 별거를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유부녀가 상간남한테 마음이 아직 있다고 말하는 게 보통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 아, 그리고 내가 당신을 폭행했다고? 당신이 먼저 안방 화장실에 숨어있는 상간남 보호하려고 내 머리카락 쥐어뜯으면서 안방에서 쫓아내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당신 손목 잡은 건데 나중에 당신이 의자로 내 등 가격한 건 기억이 안 나. 사과를 하려면 어설프게 물타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이런 식의 사과 아닌 사과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나하고 별거를 시작하고 상간남을 만났다는데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당신 휴대전화 봐도 될까? 각자 기억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리고 내 휴대전화는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 나 그 사람하고 1년 동거한 거 사실이야.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당신이 보게 되면 우리 가정은 정말로 파탄이 날 거야. 화가 많이 나고 서운하겠지만 나 믿고 좀 덮어주지 않을래?
우리 애들만 생각하고 살자.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뭔가 꾸미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대화 이후로 다시 2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 듯 저에게도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더더욱 불안함에 떨게 되었고 이틀 뒤 녹음기를 몇 개 더 사서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택배로 받은 몰래카메라 3대를 안방과 거실, 현관문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친구와 만나 잠깐 저녁을 먹고 돌아오니 애들이 집에 없더군요. 애들 어디 갔어? 오늘 지연이네하고 석현이네 캠핑 간다는데. 내가 부탁 좀 해서 같이 보냈어? 왜 말도 없이 애들을 보냈냐고 따지려는데 주방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부터 제육볶음에 족발까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전부 차려져 있더군요. 이건 또 뭐냐 하면서 당황하는데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 실력 좀 발휘해봤어. 회는 당신 좋아하는 우럭으로 사왔고 제육볶음 간만에 만들어봤는데 좀 맵게 되었네. 그래도 맛있을 거야. 갑자기 왜 이래? 말했잖아. 다시 화목했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려면 당신하고 내 관계도 좀 풀어져야 하지 않겠어? 우리 간만에 한잔하자. 내가 당신 좋아하는 양주 사왔어. 귀신 들린 여자가 제정신을 차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다르게 그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오늘 무조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장단에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다고 말하며 녹음기를 켜고 몰래카메라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하고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아내는 연애할 때처럼 회를 싸주기도 하고 이리저리 저를 챙겨주더니 나중에는 제 옆자리로 오더니 자꾸 더 챙겨주군요. 이 새끼가 음식에 약을 탔나라는 생각이 들어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요.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좋아서 그런 거라 착각을 했는지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나서 좋네. 평소에도 이렇게 당신한테 해줄 걸. 내가 정말 미안해. 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술을 권했는데요. 이 술을 마시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물컵에 전부 뱉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취한 척을 하며 아내에게 잘 먹었다며 이제 술이 너무 취해서 자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내는 오늘은 각방 쓰지 말고 안방에서 같이 자요.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상간남과 뒹굴던 침대에 눕는 게 끔찍했지만 이 여자가 뭘 하려는지 알아야 했기에 저도 같이 연기를 하며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눕자 아내가 제 몸을 더듬거리며 유혹을 했는데요. 너무 역겹고 더러워서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하지 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당신 엑스간이야.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잡아 늘리고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이더니 제 손을 잡더니 손톱이 있는 부분에 목과 가슴을 대더니 상처를 입히고는 침대 모서리에 박치기를 하는 등 자해를 하더니 죽을 것처럼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찢어진 티셔츠와 반바지만 주워 입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그렇게 15분 정도가 지나자 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들기더군요. 그렇게 또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이미 성폭행범 취급을 하더군요. 일단 저는 일관적으로 그런 일 없다. 자해를 한 거다. 변호사와 이야기하라. 고 하고 나왔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분명히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몰래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만히 누워있고 아내가 먼저 달려드는 게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숨겨놓은 녹음기를 전부 회수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진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 여자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변호사와 상간남한테 코칭을 받고 온 거였습니다. 녹음기에 녹화된 대화 내용은 변호사가 말한 대로 하면
진짜 이혼되려나? 상간 소송은 피할 수 없다며? 아니야, 그 사람. 우리 언제부터 만났는지 절대로 모르니까 별거 있지. 응. 녹음기 켜고 말했는데 전부 반박해버려서 증거로 못 쓸 것 같아. 결국에 변호사가 말한 대로 해야 하는데 폭행은 이미 했으니까 어떻게 하지? 아무리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어떻게 그래, 일단 알았어. 감옥 보내는 건 아무래도 그렇고. 그거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름 착했던 여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악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마는 지옥으로 보내줘야겠지요. 기다려라. 지옥으로 보내주마. 안녕하세요. 김진일입니다. 아내의 성폭력 무고는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간남의 신원이 밝혀졌네요. 나이는 48세, 직업은 프리랜서라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주지도 불분명합니다. 아마 월세 살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놈 같은데 하필이면 만나도 이렇게 거지 같은 놈을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할 소는 주거침입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이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입니다. 주거침입이야 많아봐야 벌금 500만 원이 나오는데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부터 시작이라 이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아이들의 증언뿐이라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상간 소송이 아니라 두 짐승 새끼들 인생을 박살내겠습니다.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김진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베트남으로 다시 떠나야 했는데요. 아이들을 저희 부모님에게 맡기려 했는데 두 분 다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애 엄마와 함께 제 집에서 아직도 거주 중입니다. 다만 설치해놓은 몰래카메라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상간남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상간남과 소송 전략을 짜고 있네요. 카메라가 음성 인식 기능이 좀 떨어져서 잘 안 들리고 있지만 일단 상간남과 아내가 돈 문제로 많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재판 관련하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는지 돈이 없다고 난리네요. 아, 그리고 어제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도 애들 생활비는 줘야지. 애들 밥 먹일 돈도 없어. 상간남한테 돈 달라고 해. 아빠인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넣고 그 자리 상간남한테 넘기려고 한 주제에 어디서 돈을 달라고 해. 그리고 너 상간남한테 돈 이체한 거 내가 전부 알고 있으니까 각오해라. 라고 쏘아붙이니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는지 딴소리를 하면서 끊더군요. 이후에 전화 통화 들어보니 멍청한 것들이 성폭력 관련해서 소송 이후 이혼할 생각만 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무고죄에 소송할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 준비 중인 건 상상도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빨리 돌아가서 박살을 내고 싶지만 12월에서 2월은 극성수기라 일단 침착하게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베트남에 사업을 차려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또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어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상간남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과자가 되었네요. 다만 상간남 직업이 불특정하여 딱히 타격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기한 성폭력이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사실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증거 영상과 녹음을 넘겨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출국까지 할 수 있었던 건데 아무튼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 속이 시원하네요. 이제 3주 뒤면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일을 끝내고 올 수 있도록 한국에서 사업을 하던 친동생을 베트남 사업하는 곳으로 부르고 제가 동생 사업을 잠깐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혈육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지난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내의 성폭력 소송의 반론 증거로 제출한 영상을 아내가 확인하고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저는 상간남이 무단 침입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해봐야 벌금이라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사이에 애 엄마에게 더욱 세뇌가 되었는지 저를 무슨 괴물 보듯이 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애들 엄마를 떼고 캠핑장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또 마음을 열어줬는데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상간남이 첫째 아이의 중요 부분을 만진 것에 대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같이 목욕을 하면서 만지기도 하고 밖에서도 장난처럼 만졌다고 하더군요. 둘째도 비슷한 추행을 당했고요. 모두 녹음해서 아내의 성폭행 무고죄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둘의 범죄가 윤곽이 잡힐 때 이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글 쓰겠습니다. 김진일입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고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짧게 재판 소식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 글을 씁니다. 전처의 허위 성폭행 신고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들 중요 부분을 만진 것과 관련하여 진행한 고소는 조금 아쉬운데요. 아내가 철저히 상간남 편에 서서 증언을 해주고 아이들도 그런 엄마에게 세뇌가 되어 증언의 일부를 번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소 3년은 징역에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징역 1년 받았네요. 다만 속이 시원한 건 아동 추행범이 되어 신상정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성범죄자가 되어 어플에서도 상간남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날 정도로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요. 상간 소송은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황상 별거 이전부터 상간남을 만난 게 분명하지만 전처와 상간남은 무조건 별거 이후에 만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증거를 찾으려 해도 아내와 완전히 남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혼 귀책 사유가 철저히 아내의 잘못으로 인정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2년 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전처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이혼 소송장을 받자마자 경기도 구리에 있는 전세가 끼어 있는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금을 넣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간남은 무직자나 다름없고 재산도 거의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했나 보니 저와 이혼을 하면 재산을 5대5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여자가 모르는 게 있었네요. 지금 살고 있던 제 명의의 아파트는 저희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아파트라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계약금 3천만 원을 날리게 되었고요. 구리 끝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게 전처가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저를 괴물로 세뇌를 해놔서 전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도 아이들은 엄마와 살기를 희망하여 결국 양육권은 전처가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사님도 현재 아내가 해놓은 세뇌로 인하여 억지로 양육권을 가지고 올 경우 아이들에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크게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아내와 상간남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의금으로 각각 4천만 원, 5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이로 인하여 아내의 통장에는 4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상간남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아내는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가서 예전처럼 보내주는 양육비로 생활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베트남의 경우 한국인이 사업자를 내기가 어려워 베트남 현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내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는 무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요.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 제가 보내준 금액을 근거로 한 달에 5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의 불륜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을 했고요. 결국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30만 원, 총 6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혼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며 전처가 그러더군요.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복수하는데 눈이 멀어? 자기 자식이 쓰는 돈까지 아껴.
천륜이 무섭지도 않아? 너 두고 봐, 나중에 늙어서 후회할 거야. 상간남에 미쳐서 천륜을 끊으려 했던 게 너다 늙어서 후회한다고? 넌 지금부터 후회할 거야. 지금까지 내 돈 빨아쓰느라 신났었지? 이제 지옥이 펼쳐질 거다. 그래, 나중에 누가 후회하나 보자. 전처는 아무래도 자신이 애들을 데리고 있으니 결국은 양육비를 더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혼 이후에도 이런저런 애들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는데요. 완전히 무시로 일관하니 하루는 울면서 전화가 오더군요. 애들 밥 먹일 돈도 없어. 이제 새학기인데 옷도 사줘야 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 제발 돈 좀 보내줘.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내가 사랑하는 상간남한테 돈 보내달라고 해라. 그놈 아빠 만들어 주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 내가 감옥에 보내놨잖아.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해? 곧 나온다. 이제 2개월 남았잖아. 그 새끼 여주교도소에 있던데 찾아가서 돈 달라고 울어보든가. 애들이 힘들게 산다길래 마음은 힘들지만 여기서 어설프게 돈을 주면 더욱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꾹 참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이후 첫째 아들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 나 배가 너무 고파. 그런데 엄마가 생활비가 없대. 눈물이 많이 났는데요. 가만히 말하는 말투와 어휘를 들어보니 전처가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아빠가 우리 아들들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은데 같이 살지를 않아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어. 아들, 엄마랑 살다가 못 버티겠으면 아빠한테 와, 알겠지? 라고 말하니 갑자기 통화를 끊더군요. 다만 그렇게 통화를 한 이후 첫째 아들이 전처 몰래 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요.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며 자신이 엄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조금씩 엄마를 원망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아직도 세뇌가 되어 있어 엄마를 떠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나자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무조건 비밀로 하라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 삼촌 한 달 전부터 우리랑 또 같이 살고 있었어. 근데 오늘 그 삼촌이 엄마를 엄청 때려서 둘이 경찰서 갔어. 왜 때렸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막 주먹으로 때렸어. 엄마는 울면서 그냥 맞고 있었는데 옆집 형아가 경찰에 신고해서 둘 다 경찰서에 갔어. 나 무서워. 아들, 일단 아빠가 외국에 있어서 갈 수가 없어. 지금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집 가 있어, 알겠지? 우리 아들, 침착하게 행동하는 거야. 알았어. 아빠, 그렇게 애들을 저희 부모님 집에서 머물게 하고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애들을 보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내의 불륜이 발생하기 전에 밝았던 아이들은 어디 가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저를 힐끔힐끔 보는 아이들이 있더군요. 부모님 집이 분당에 있어 학교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당분간 등교를 못한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불륜이 터지고 나서 아내의 방해로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했는데요. 좋아하는 캠핑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그 사이 녀석들이 참 많이 성숙해졌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제서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은 여태까지 제가 악마고 상간남이 엄마와 자신들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더군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자기 휴대전화를 켜고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상간남과 전처가 원룸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는 영상이었습니다. 익시연아, 마봐라. 지금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봐봐. 나 성범죄자 돼서 이제 취업도 못해. 근데 무슨 돈 타령이야? 그게 왜 내 탓이야? 이 믹스오만 내가 한 거잖아. 그리고 언제는 돈 걱정하지 말라며. 근데 내가 받은 생활비 쓰는 거 제외하고 나한테 돈 준 거 있어?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온 적이 얼마나 있냐고. 이 긴년이 내가 왜 돈이 없었겠냐? 소송 비용에 돈 다 쓴 거 알면서 왜 그 소리야? 소송 비용?
그거 내가 다 내줬잖아. 주거 침입만 내가 내고. 나머지는 내가 다 내줬잖아. 내가 돈을 굴리고 있어서 못 쓴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깟 변호사 비용 내가 주면 되잖아. 근데 너 이혼하면 재산반 가지고 올 수 있다며? 나 그거 믿고 익스랄 한 건데 이거 뭐야? 왜 저 애새끼들하고 원룸에서 살아야 하는데 저 새끼들 버리라니까? 말 돌리지 마. 돈을 굴리고 있긴 뭘 굴리고 있어. 돈 없어서 감옥까지 갔다 오고 합의금 없어서 신용불량자까지 된 새끼가 무슨 돈을 굴려? 이 첵스 말하는 치가지 봐라. 너 진짜 죽고 싶어서 이러냐? 그래. 죽여라 놈이든 내가 푸스이지 입만 산 새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 정신 빠진 게 내가 좋다고 했어? 내가 나 좋다며? 내가 나랑 동거하자며? 내가 애들 데리고 잘 살 수 있다며. 더 잘해줄 수 있다며. 잘해줬잖아. 돈 쓰고 놀 때만 잘해줬지. 나한테 뭐 돈 갖다 준 적 있어? 돈 그만해라. 이 돈의 믹시언 내가 내 돈줄이야? 돈줄 같은 소리 하지 마. 돈이 안 나오는데 왜 돈줄이야? 넌 그냥 내 전 남편하고 내가 모은 돈 빨아먹은 이 기생충 같은 새끼야. 상간남은 기생충이라는 말에 흥분을 했는지 그때부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삐쩍 마른 놈이라 우습게 봤는데 진짜 신명나게 때리더군요. 그렇게 영상은 끝났는데요. 이 영상과 아이들의 증언이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동영상과 아이들과의 녹취를 전부 준비하여 양육권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6개월 만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당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쯤에는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 중 아내와 잠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도끼 어린 눈빛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은 사람 눈같이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만났던 여자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했습니다. 재수없게 뭘 꼬라박 신 같은 게 생활비로 몇백씩 갖다 주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였지. 성범죄자 신용불량자하고 이쁘게 잘 살아봐라. 악다구니를 쓰며 덤빌 줄 알았는데 전처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뭔 소리를 하나 궁금해서 근처 벤치로 가서 대화를 했는데요. 아내는 울면서 그동안 자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공무원 그만두고 베트남에 사업 시작했을 때 그게 너무 불안했어. 근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서 빚까지 생기니까 그때는 이 가정이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불안함이 심해지니까 누구한테 말 안 하고는 못 살겠더라고. 근데 당신은 그때 돈 번다고 새벽에 들어오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심리 상담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어. 자기가 심리 상담 자격증이 있다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도 잘 번다고 사업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그런 관계가 되었어. 정말 미안해. 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돈을 못 벌어주고 불안해서 바람을 피웠고 상간남을 아빠 노릇을 시키려고 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속은 거야. 우리 애들을 자기 자식처럼 잘 대해주고 애들도 잘 따랐으니까. 당신은 돈 번다고 집도 잘 안 들어왔잖아. 또 거짓말이네. 나랑 이혼하자고 한 거. 그놈이랑 같이 살려고 그랬던 거잖아? 미안해. 그때는 당신이 눈에 안 보였어. 그냥 그 사람하고 가정 이루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날 가정폭력범의 성폭력범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너 진짜 사이코패스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그 사람하고 변호사가 그렇게 안 하면 다 뺏긴다고 겁주고 당신하고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뻔한데. 그래, 배신자답게. 너 살려고 최선을 다했구나. 속았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거지 같은 놈 끝까지 믿은 내 지능을 탓해라. 이제 다 떠들었으면 간다.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전철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떠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군요. 끝까지 남의 탓을 하는 전처의 모습에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이 모자라거나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회원님들 말씀 들어보니 심각한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군요. 나르시스트든 사이코패스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내 자식들 눈앞에 절대로 안 나타나게 할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마지막 글을 쓰고 6개월이 지났네요. 오늘 아이들을 베트남에 있는 한 국제학교로 입학시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심리치료를 병행했는데요. 두 놈 다 심각한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어 장기간 치료를 요할 듯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국제학교로 들어가면 한동안은 한국에 오지 않을 듯 싶네요. 상간남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도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채권 추심업체에 많은 수수료를 내고 채권을 넘겨버렸습니다. 진짜 우스운 건 채권 추심업체에 채권이 넘어가자 그렇게 상간남 욕을 하던 전처가 연락이 왔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 사람 위자료, 채권을 어디에 보낸 거야? 무서운 사람들이 매주 찾아와서 그 사람 어디 있냐고 묻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어. 역시나 상간남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군요. 귀찮아서 대답도 안 하고 끊었습니다. 하긴 사기꾼이든 뭐든 평생 집안일만 하던 여자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돌고 돌아 남자 등골 빼먹는 수밖에 없지요. 다만 이번 등골은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 보입니다. 더 강력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제 삶과 아이들에게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김진일입니다. 거의 1년 만에 글을 쓰네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쓰는 건 3일 전 전처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왜 중환자실에 있냐고 물어보니 동거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화골절부터 뇌진탕 등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보호자 되냐고 물어보길래 보호자 아니고 그 여자 퇴원하면 때리러 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이 되자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혼했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물어보니 전처가 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지 다만 궁금해서 폭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동거인이라고만 대답할 뿐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더군요. 아마 상간남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이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집행유예 기간일 텐데 무슨 배짱으로 폭행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 설명하니 거의 100%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하시더군요. 뷰엑스들 진짜 재미있게 삽니다. 간만에 글을 쓰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여기 계신 회원님들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해도 버티고 버티면 이겨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글이라 뒷이야기가 더 없는 게 아쉬운데요. 변호사 말대로라면 상간남은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그나저나 바람난 아내가 자식들을 볼모로 잡아 한탕 챙기려다가 샌드백 신세가 되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